트럼프 행정부가 딱 들어서면서 미국은 최고의 AI 기술을 가져야 되고 이걸 전략 물자처럼 관리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걸림돌이 되는 모든 규제는 우린 안 따를 거다. 그러면서 실제로 전쟁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우린 봤죠. 그래서 전쟁에서도 AI를 지금 쓰는 판에 해킹하는 AI를 과연 윤리적 의식 때문에 비공개로 놔두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토스 같은 해킹하는 AI가 나오면 이제 해킹이 대중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는 2018년 기준으로 취약점을 찾고 공격 도구를 만드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2.2년이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단축됐을까요? 이게 20시간입니다. 하루에 그냥 딸깍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실무진한테 자율권을 많이 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한국의 회사나 금융기관이나 공공은 굉장히 경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작년에 LLM을 이용한 해킹 대회 했다고 그랬죠. 1등한 팀에 전부 다 한국인들이 핵심 역할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3개월 만에 8만 달러를 돌파했는데 6만 달러도 위협을 받을 위기에 처했던 한때 한때 위험했었죠. 네. 그랬던 비트코인이 어느새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이유는 클래리티 법안 통과 가능성을 들던데 동의를 좀 하시는 거예요, 대표님? 교수님. 저는 거기에는 동의 안 하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왜 이렇게 떨어지나요? 네. 그 질문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때 제 답변은 안 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전쟁이 나고 유가 올라가고 이래서 모든 게 떨어지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전쟁이 조금 이제 줄어들고려는 조짐이 있고 그러니까 뭐 주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도 같이 오르는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같은 위험 자산의 반등 이렇게 랠리 이렇게 좀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8만 달러라는 게 어떤 뭔가를 의미하는 지지선이다 이렇게도 분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문 투자자는 아니니까 네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클래리티 법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옛날부터 이슈화 됐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자 지급과 관련해서 타협안이 나왔다는 건데 그 정도로 가격이 이렇게 껑충 뛴다? 저는 그렇게 보기에는 좀 논리의 비약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최근에 이렇게 코인이 오르는 게 뭐 근본이나 펀더멘털 주요 이슈로 인해서 오른다라기보다는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일부 투기적인 참여자들이 ETF를 통해서나 혹은 그냥 롱 레버리지 포지션 그거를 잡아서 수급으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뭐 그런 얘기들도 있죠. 네.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금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였고 그렇죠. 디지털 금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전쟁이 나기 전에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왔고 ETF 같은 것도 형성이 되고 이러면서 사실은 지금은 성격이 안전자산하고 위험자산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어떤 것들이 뛰면서 같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요인들이 추가적으로 작용을 했다. 근데 많이 그것이 빠졌으니까 그렇게 그런 건데. 어떤 큰 어떤 요인은 아니다. 그러면 최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올해 3월 달에도 좀 빠졌었는데 근본적 그 빠지기 시작한 본격적인 시점이 거의 작년 가을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을 때부터 비슷하게 빠졌었거든요. 그때 배경 그때부터 이렇게 6개월 정도 고생을 했던 이유는 지금 내집어 보면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렇게 보면 작년에 이제 워낙 이제 높은 가격들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1억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1억 6천 뭐 7천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들이 일단 나오기 시작을 했고 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공약한 대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만들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실제로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좀 지지부진한 면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제 실망스러운 면들이 또 이제 반영된 것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불안한 요소들이 이제 생기면서 그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 네. 그 국내 기준으로 봐도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라든지 가상자산 보유액이 지금 현저하게 줄어들었던 상황인데 어느덧 가격 자체는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언제든지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다시 좀 쪼그라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옛날엔 분명히 주식하고 반대로 움직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자유롭다, 뭐 그렇죠. 금과 같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미국에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을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줬고 그다음에 실제로 ETF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건 투자 상품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관의 어떤 돈들이 유입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보다는 어떤 기술주와 금의 어떤 사이의 어떤 거 네. 이런 어떤 현상을 띠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 트럼프 쪽 이야기 하셔가지고 생각나는 건데 지금 백악관에서 한동안 뭐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좀 이슈들이 뜨거웠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뭐 사그라드는 것 같다 다시 다 관심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간단히 부탁드리고 앞으로의 그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 이것도 한번 분석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준비금과 관련했던 거는 처음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백악관의 태도가 못 미쳤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우리는 이걸 준비금으로 여길 거다 이러면서 미국이 이걸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여겨? 그러면 막 전략 자산 그렇죠. 전략적인 자산. 그러면 막 사들이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그 겁니다. 내러티브가 작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가 추가로 사는 건 아니고 그동안 압류했던 비트코인 이것을 어떤 준비금이나 전략 자산으로 여기겠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새롭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압류한 비트코인이 시장에 풀리지는 않겠구나. 그 왼쪽 주머니에 있던 거 오른쪽 주머니로 넘겨준 걸로.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어떤 전략 자산이나 준비금의 하나로 비트코인을 인정하기 시작했구나. 요 정도지. 추가로 더 매수를 할 거야. 그래서 가격이 더 오를 거야. 요렇게 기대한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좀 실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알겠어. 그걸로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 사면은 코인 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그렇죠. 작년 상반기 때는 맞습니다. 굉장히 코인 맞습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던 네. 이슈였는데 그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거의 확정이 된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압류한 자산만 대상으로 우리가 준비금을 하겠다. 지금껏 명확하게 발표를 하긴 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워낙 급작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바뀌는 뭐 그렇죠. 것들이 저도 있어서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혹시 네. 바뀔 가능성이 있다? 아직 이제 그런 조짐이 있다라고 얘기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이분이 예측하기가 힘든 성격이기 때문에 뭐 계속 두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압류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제가 나와 정확한 있어요? 수치는 모릅니다만 이제 그 압류가 뭐냐면 미국에 보면 뭐 이렇게 우리가 다크웹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추적이 불가능한 사이트들 네. 그런 데서 이렇게 마약 거래나 총기 같은 걸 파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대형 사이트들을 FBI가 찾아내서 거기 있는 자금들을 다 몰수한 것들이 양이 꽤 되거든요. 네. 그것들을 이제 전략자산 준비금화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화 사냥개들 2에서 그걸로 뭐 이제 그런 거죠. 불법 이제 네, 스포츠 네, 네. 경기할 때 그걸로 이제 거래를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보통 다크웹에 있는 사이트들은 이제 추적이 어려운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보다는 보통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걸 많이 이용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어둠의 시장에서 이 거래가 갈수록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이번에 이란 같이 제재를 받는 기업들도 해외 송금과 거래를 할 때 뭐 일반 현금 말고 현찰 말고 그러니까 암호화폐 활용은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네. 이게 과연 좀 어떤 의미를 저희가 좀 부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란이나 이런 거는 이제 어둠의 어떤 네. 코인 뭐 이런 거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익명성을 유지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네. 미국의 제재를 피하겠다는 게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국제 간 자금 송금을 할 때 스위프트망이라고 하는 걸 아, 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스위프트망에 대해서는 미국이 굉장히 많은 영향권을 행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를 제재하겠다, 중국을 제재하겠다, 북한을 제재하겠다 그러면 이 스위프트망에서 해당 국가 코드하고 은행 코드를 삭제해 버립니다. 아, 그럼 이제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전화를 걸려면 나라 코드 입력하고 지역 코드 입력해야 전화가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 코드와 지역 코드를 삭제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8일을 삭제해 버리는 그렇죠. 그리고 뭐 공이 이런 것들을 삭제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코드가 삭제됐기 때문에 그 지역 은행으로는 돈을 송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 제재하는 기본 원리거든요. 그런데 리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는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스위프트망을 대체하겠다라고 해서 그 대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안 받는 상태에서 가상자산을 갖고 대금을 송금하는 게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제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린 그럼 비트코인 씁니다. 이 얘기는 항상 나옵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거는 그 제재를 하는 미국이나 다른 주변 국가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뭐라고 하거나 제재를 할 수가 어떻게 없는 할 수가 거네요. 없죠. 왜 그러냐면 블록체인이라는 것의 특징이 관리자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네네네. 관리자가 존재하지 않다는 얘기는 명령을 내릴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되질 않죠. 알겠습니다. 그 이번에 뭐 그 한때 잠깐 이야기 나왔었는데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받을 때 우리 그냥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코인으로 받겠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 같은 제재를 피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스위프트망을 이용한다면 네. 미국의 제재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이런 것과는 반대로 요새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도 네. 이제 코인을 이용해서 송금하는 걸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수수료가 스위프트망을 쓸 때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국제 간 송금할 때 네. 이런 코인을 많이 이용합니다. 안 그래도 그 남대문에서도 요즘에는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는다고 상인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그것도 역시나 이제 수수료의 좀 절감 차원에서 하는 거. 아마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인들은 세이블 코인이라면 달러와 똑같지만 네. 보관하기가 굉장히 쉽지 네, 않습니까? 맞죠. 그런 어떤 특징도 작용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는 이제 보안 관련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킹을 잘하는 AI가 등장했다라면서 지금 보안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데 미토스, 아이싱발 보안 우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점은 무엇인지 교수님 어떤 점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미토스 관련해서 꽤 많이 방송을 나갔던 것 같은데 그게 일반인 분들한테는 굉장히 신기하죠. AI가 해킹을 알아서 한다니까. 해킹해준다. 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연구는 2005년 뭐 이때부터 되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10년 전에 미국 국방부 주도하에 AI 해커들을 만들어 놓고 해킹 대회도 열었었습니다. 아, 그런데 AI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지금 LLM, 네.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 뭐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거대 언어 모델 LLM을 이용한 AI 해킹 대회도 열렸습니다. 아, 그래서 그게 뭐 이렇게 새로운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 미토스라고 하는 게 기존의 연구 결과보다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AI 해커가 올 거다는 건 예측을 했는데 이 미토스 때문에 그 시기가 좀 빨라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더 우리를 지금 걱정시키는 건 지금은 현재 이 미토스를 이용해서 여기가 문제야 여기가 문제야 이런 취약점들을 많이 찾아놨거든요. 그걸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7월에 미토스가 찾아낸 취약점들을 다 공개하겠다. 아, 이러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발표 공개하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이제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미토스를 만들었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뭐 여러 가지 AI는 돈만 내면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해킹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걸 못 쓰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범죄나 문제가 생길까 그렇죠. 봐요. 네, 그래서 그걸 사회적으로. 50개 기업한테만 이제 멤버십을 맺어서 제한적으로 오픈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만 취약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일단 회사니까 계속 비공개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7월에는 정식적으로 우리가 오픈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오픈을 하더라도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접근이 못하는 그런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7월에 취약점을 찾은 걸 다 오픈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일반인들도 미토스를 쓰게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재미난 건 미토스가 딱 공개되고 나서 오픈 AI도 저희도 해킹하는 AI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방어도 잘해요. 이러고 얘기를 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 네. 저희 것도 성능이 괜찮은데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사실은 이거는 시장의 논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비공개로 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갈 수는 없겠죠. 근데 이렇게 그 시장 논리대로 너도 나도 해킹 모델들을 계속 공개하게 되면은 이게 대중화되면은 사회적으로 문제들이 커질 거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 연준에서도 뭐 이런 것들 우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미 그런 어떤 장벽들은 네.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AI는 안전한 데만 써야 되고 우리가 책임 의식을 가져야 돼. 이러면서 정상들이 도장 찍고 서명하고 뭐 이랬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딱 들었으면서 그 회의에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은 최고의 AI 기술을 가져야 되고 이걸 전략 물자처럼 관리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우리가 최고의 AI를 갖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규제는 우린 안 따를 거다. 그래서 deregulation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이고 뭐고 하나도 안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전쟁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우린 봤죠. 네. 이번 전쟁에서 그렇죠. 그래서 전쟁에서도 AI를 지금 쓰는 판에 해킹하는 AI를 과연 윤리적 의식 때문에 개발하지 그걸 비공개로 놔두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만약 이렇게 미토스나 뭐 오픈AI나 해킹 모델을 공개하면 어차피 기업 입장에서 그 취약점 발견하고 나서 그 본인들의 보안을 강화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미토스나 그 이런 모델 말고 또 다른 더 성능 좋은 모델들이 나오게 되면 계속 나오겠죠. 네, 그렇죠. 지금 이미 국내 기업에서도 저희는 미토스보다 더 성능이 뛰어나요. 아, 그래요? 똑같은 환경에서 미토스가 잡아내는 거 다 잡아냈고요. 저희는 추가적으로 12개나 취약점을 더 찾았어요. 이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은 계속 될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미토스 같은 해킹하는 AI가 나오면 이제 해킹이 대중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 지식 우리가 지금 AI가 있으니까 전문 지식이 없어도 멋진 그림이나 이미지를 만들어내잖아요. 네네. 그렇듯이 해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는 2018년 기준으로 네. 취약점을 찾고 공격 도구를 만드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2.2년이었습니다. 네. 2026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단축됐을까요? 많이 단축됐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게 20시간입니다. 하루도 안 하루에 그냥 딸깍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문제는 그럼 공격자는 네. 20시간 안에 공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겠죠. 자, 그럼 방어하는 사람도 AI를 써서 방어를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방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AI를 쓴다고 그래서 20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 방어용 AI를 사서 우리 예를 들어 연합뉴스 TV에 있는 전산 시스템을 전부 다 점검합니다. 네. 그럼 취약점이 나와요. 네. 그러면 그걸 바로 조치하느냐?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경영진 보고하고 실무적인 절차를 하려면 그렇죠. 이사회 보고하고 예산 따서 해야 되죠. 이게 20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걸 보통 공격자와 방어자의 시간의 비대칭성이라고 그러고 방어자는 항상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실무진한테 자율권을 많이 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한국의 회사나 금융기관이나 금융권은 공공은 굉장히 경직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권은 금융이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공공 부분은 국정원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비대칭성이 더 심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뭔가 문제가 실제로 좀 터지고 나서야 이게 좀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나라에서도 미토스보다 뛰어난 걸 만들었던 기업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기술 대 기술의 싸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술은 우리도 갖고 있거든요. 문제는
문화를 그렇게 바꿀 수 있을까? 자율권을 많이 주는 문화로 바꿀 수 있을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던 나라란 말이죠. 그럼 그런 어떤 문화, 제도를 바꾼다? 그게 쉬울까? 쉽진 않죠. 특히나 공무원이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내려놓는다? 전 그렇게 쉽게 안 보거든요. 그럼 지금 실제로 지금 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이러한 좀 논의들은 있나요? 이게 자율 보안, 네. 자율권을 주겠다라는 얘기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아, 근데 하지만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다 네. 아시잖아요. 실제로 토스라든가 카카오뱅크 가면 네. 굉장히 답답해해요. 아, 왜냐하면 카카오만 하던 시절에는 네. 또는 이런 금융을 안 하던 시절에는 어떤 걸 만들고 싶으면 바로바로 장비 사다가 만들었단 말이죠. 네. 금융권에 들어가는 순간 일단 보고하고 허락받아야 뭘 할 수 있거든요. 네. 아, 그게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큰 이제 극복 과제, 도전 과제네요. 저는 그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공인인증서 힘들다고 얘기한 지가 언젠데 드디어 아직 그렇죠.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한 게 그거 없앱시다라고 얘기 나온 건 박근혜 정부 때부터입니다. 몇 년 안 됐죠. 네,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AI 해킹의 대중화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이게 대중화가 되면 제 생각에는 보안이 더 강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나라가 특히 취약하다는 건 문제점이 되는 거네요. 그 진짜 이거 일반인 아까 여기 댓글에서도 나왔는데 네. 뭐 초등학생이 엄마 오늘 나 신한은행 해킹하고 어디 은행 해킹하고 놀았어 막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막 그럴 진짜.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림 그러니까 포토샵 잘 몰라도 네. 좋은 이미지 만들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국내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 사용을 그냥 전 세계에서는 허용을 하더라도 국내에 들여오는 거 이 모델 사용은 약간 금지하려는 움직임도 있겠네 강제적으로. 그런데 그게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게 인터넷으로 다 연결돼 있고 네. 그게 예를 들어 중국처럼 무슨 이렇게 완전히 인터넷을 통제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쉽지가 않죠.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대응 방향은 아예 없는 거예요, 교수님? 그래서 제가 기술을 그러니까 연구자들은 기술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토스를 공개 안 한다 하더라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업은 오너가 결정하면 돼요. 네. 자율권 줄게. 그래서 제가 기업보다는 금융 파트와 네. 정부, 네. 공공 파트가 더 걱정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런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킹 능력이나 보안 능력이 기술 수준이 상당한 거네요 지금. 아까 제가 미국 국방부 주도로 10년 전에 AI 해킹 대회 했다고 그랬죠. 네, 네. 그리고 작년에 LLM을 이용한 해킹 대회 했다고 그랬죠. 1등한 팀에 네. 전부 다 한국인들이 핵심 역할을 했었습니다. 야, 이거는 좀 약간 국뽕이 있는 그 소리. 실제로 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제 해킹에 대한 보안에 대한 우려도 더 한층 높아진 상황인데 양자 컴퓨터 관련한 기술은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왔는지 교수님 알려주십시오. 양자 컴퓨터는 사실은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네.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지금 이제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16비트 컴퓨터, 32비트 컴퓨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비트 수가 어느 정도 되는 컴퓨터를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봐도 네. 양자 컴퓨터가 현실에서 실제로 막 돌아가는 건 203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 지금 거의 뭐 10년 뒤나.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은 2035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어떻게 보안 체계를 양자 컴퓨터에도 안 깨지는 보안 체계로 전환할까? 이 로드맵 타임테이블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 맞춰서 전환시키고 있고요. 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걸 양자 내성 암호라고 그래서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 뭐 PQC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이렇게 양자 컴퓨터팅을 대응하는 전략, 운영하는 전략이 좀 다르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에 대응한다는 네. 기본 원칙은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비트코인의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 성향이 좀 달라요. 아, 비트코인의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 만든 비트코인을 함부로 변형하면 안 돼. 약간 이게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옛날의 철학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편이고 이더리움 생태계 사람들은 어떤 새롭게 좋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약간 진보랑 보수 느낌이.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많이 했고 실제로 그것들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해왔어요. 그래서 둘 다 양자 내성 암호 체계로 전환하면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준비를 할 텐데 비트코인이 조금 찔끔찔끔 간다라면 이더리움이 대규모로 좀 성큼성큼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쪽 시장에서 우위를 잡을 수 있는 거는 그냥 지금 딱 들었을 때 이더리움 생태계 쪽이겠네요. 사실은 이더리움은 뭐 양자 내성 암호로 전환해서 어떻다라기보다는 이더리움은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의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가장 큰 차이는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을 이용해서 다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때 이더리움을 활용해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자 내성 암호에 우리께 잘 견딥니다. 훨씬 더 빠르게 진화합니다. 이런 게 어떤 마케팅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영향력이 커지면서 또 그것이 어떤 이더리움을 확장시키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은 좀 다르게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확장성에는 분명히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친구가 비트코인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안 돼서. 그런데 이게 본질상 확장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래서 이더리움을 만든 겁니다. 되게 굉장히 흥미있는 스토리입니다. 네. 네, 다음번에 더 길게 모시고 재미있는 이야기 더 여쭤보고 싶고요. 여기까지 오늘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